네, 8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약세를 보였고 여러 가지 원인 얘기가 나옵니다만 항상 시장은 해석을 좀 잘 하잖아요. 네. CPI에 대한 경계감이다. 이런 얘기 빠지지 않고 지금 나오는데 오늘 밤에 발표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물가도 낮고 관세 수입도 좋으니 파월 보고 금리만 낮추면 모든 게 금상첨화다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예상 밖으로 최근 2달간은 금리가 물가가 예상 수준에서 적정하게 나와주긴 했는데 앞으로가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작은 조만한 거 중간에 있는 거 보면 파란색이 지난 2달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전월비인데 이번이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0.3% 이걸 연율로 하면은 3.6까지도 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어제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지금 작년 동월 대비 3.1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2% 중후반까지 내려왔던 것이 서서히 올라와서 지금 3%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가에 대한 분명 걱정은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을 선행해서 미리 볼 수 있는 지표가 전에도 가끔 보여드리긴 했는데 보시면 ISM 서비스의 지불 가격 되게 어려 보이는데 그냥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업체들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도 쓰고 재료도 사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이 가격이 보통 3개월 선행을 한다. 그것이 나중에 CPI에 영향을 주는데 보시면 이 녹색 선이 위로 번쩍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은 과거에 3개월 시차를 두고 짙은 파란색 미국의 CPI가 따라서 지금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향후에 한 2-3달 동안 쫓아서 원가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라고 그러는데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은 9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거의 80%, 90%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 건너가면 시장이 좀 악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오늘 당장 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내 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고용 쪽이었고 고용이 좀 안 좋아졌네. 원래는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졌던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만약에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스토리 얘기가 어떤 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에세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는 고용과 물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같은 방향인 게 뭐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쓸 게 없어서 소비를 안 하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고용이 좋고 사람들이 막 펑펑 쓰고 경기가 좋으면 물가는 맞춰서 올라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970년대에 제일 안 좋았던 게 에세 공포가 그러니까 고용은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70년대에 있었던 거고 그때가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좀 안 좋았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뭔가 정책 수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교훈은 지금까지 적어도 이런 중앙은행 쪽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생각이 그러면 1차는 물가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을 이제 부양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그 사이에 정립돼 있는 소위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물가가 좀 안정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예상치 정도로만 나오면 안정으로 좀 시장은 받아들일 그나마 가능성이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세세한 항목들을 뜯어봤을 때 더 올라가겠는데라는 이제 분위기가 느낌이 오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서로 따로 노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완전 고용 상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제 논란이 네. 좀 많긴 그래요.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건 전체 분모 전체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네, 경제 그렇죠. 활동 인구 뭐 또는 거기에 막 일하고 싶은 사람들 그 중에 위에 지금 실업인 상황 일자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분모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위아래가 같이 움직이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4.2라 큰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옛날 수준으로 이제 이민자 이슈가 있어서 이민자가 노이즈를 줬는데 이민자 이슈를 감안해서 옛날 형태로 보면 4.9까지 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이번 텀에서는 실업률을 소위 그 일종의 지표로 고용을 시장을 보는 지표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오로지 그냥 신규 일자리 수로 보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지 시장 반응도 그렇고요. 아니면 SL 공포 얘기가 다시 나올지 시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침체 얘기를 조금 미리 해보면 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개 분기 연속해서 상승률이 역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침체 요인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이게 통상 그게 MBER이라고 미국의 이제 소위 저명한 경제학자들 7분인가 하여튼 6분인가를 모아서 그 소위 위원회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미국은 침체에 빠졌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시점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보통 빨라야 1년 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지금 침체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네요. 1년 뒤에 발표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된다면서요. 뭔지 불편한데 지나고 봤더니 너 그때 침체였어. 그때가 침체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이제 사후 약방문인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바라보는 침체. 근데 그때 보면 뭔가가 그러니까 주시장이나 금리는 반응을 미리 다 하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침체였구나. 예. 네. 근데 통상적으로 6가지 지표 변수를 놓고 그들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산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 6가지 보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된 실질 개인 소득, 그다음에 고용인데 고용은 비농업 급여 이건 이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고 가계조사 고용 너희들 지금 고용 잘 되고 있니? 질문하는 거. 요거 고용과 관련된 2가지,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2가지, 그러니까 실질 소비자 지출이 있고요. 그러니까 컨슈머 스펜딩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PCE 이거 보잖아요.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실질 도소매 판매 이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밤내 발표되는 리테일 세일즈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산업 쪽의 산업 생산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요 총 6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JP 모건에서 이것을 6가지를 갖고 쭉 봤더니 과거 한 6개월 동안 이게 왜냐면 한 2개 분기 연속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이 이제 침체다. 그러니까 일단 침체 시그널을 주는 거다. 이것이 이제 동시에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지나놓고 근데 지금 최소한 지난 6개월 동안 제일 저조한 게 뭔가 봤더니 소비자 지출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막대 그래프가 지난 6개월간 평균적으로 제일 성장이 둔화된 게 뭐냐 봤더니 실질 소비자 지표가 0.4% 거의 이제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실질 소비자 지출이 이제 지금 제일 낮다는 건데 그쵸. 안 좋다는 건데 이게 소비자가 지출한 게 낮았다? 제가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명목 소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물가 상승 겨우 허덕 쫓아가서 보면 사온 거는 똑같더라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가 올라간 만큼 겨우 허덕인 것 같더니 돈은 내가 더 냈는데 장바구니 다 들고 와 보면은 몇 개 없고. 작년 연말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이 갖고 온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더 갖고 왔어야지 소비가 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돈을 쓰는 거는 뭐 변함이 없다 치더라도 일단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적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려면 더 써야 되는 건데 그쵸.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물가가 오른 만큼 겨우 쫓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소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고용 쪽이나 소득도 사실은 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가 확실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미국 전체 GDP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 이쪽에서 경고 신호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세 계속해서 뭐 이 부분 올해 내내 이걸 추진을 했고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면 동향은 어떤지 뭐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보면 중국향, 미국향 뭐 여러 가지로 좀 구별해서 본다면 어떤 시사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둔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그 7월달 중국 수출이 주말 동안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전히 근데 전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검정색인데 지금 6월 달에 5.9%였는데 7월은 7.2%.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이 미국에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출은 중국은 여전히 견조하다. 역시 중국은 수출에 목매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도.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느냐? 여전히 워낙 지금 중국에다가 때리는 관세율이 지금 3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 향으로 수출하는 것은 노란색 둔화가 돼서 역성장 마이너스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 그러니까 6월 달 마이너스 16에서 7월 달은 마이너스 21%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3, 4월 달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지금 5, 6, 7월 달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는데 이걸 뭘로 소위 이제 그 보완하면서 가느냐? 유럽과 아세안, 특히 아세안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쪽 하늘색 선 보시면 지금 거의 17% 전월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 가고 있고요. 유럽 쪽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붉은색 선인데 7에서 9% 지금 계속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지금 역성장하는 것을 아세안과 유럽으로 좋게 하면 그쪽이 많이 사주는 거고 밀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얼마까지 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 우리가 베트남을 이용하듯이 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공장들을 옮겨놨는데 거기에 관세를 더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중국과 별 차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에 투자를 좀 주저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약간 이 동남아 쪽의 경제에 중국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쪽에 우리 기업의 익스포저나 이런 것들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염두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갖고 오신 차트에도 중국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수출을 하느냐, 미국은 급감을 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조금 견고하게 늘고 있다는 건 어디론가 이제 커버가 다 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아세안 EU 쪽이다. 근데 이게 미중 관세 전부터 아마도 EU 쪽으로 밀어내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증명이 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EU에서 네. 그때 저기 총리가 가고 그 협상을 했지만 별로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도 지금 난리인 것이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조업이 수출 어려워지고 있는데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도 이게 전 세계가 문제인 것이 중국이 이게 약간 공급 과잉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는 어찌 보면은 좀 또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사서 좋은데 거기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문제가 분명 있는 것만은 맞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얘기 나왔으니까 유럽 금리 2012년 부채 위기에 비해서 우량 평준화돼 있다. 요거는 약간 좀 최근에 다루지 않은 얘기여서 맞습니다. 흥미롭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2012년 피그스 우리가 네. 이제 그 아,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예, 피그스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유럽 부채 위기 2012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한번 있었고 그나마 그 괜찮나 싶었더니 4년 만에 유럽의 부채 위기가 한번 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그스가 뭐냐면 포르투갈, 이태리, 그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총 4개 나라에 대해서 사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쪽 계신 분들은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피그스.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들한테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여기가 뭐 방만하다. 그리스는 사진 찍어 보면은 온통 다 이게 무슨 수영장 딸린 집이 얼마다 막 기억나실 텐데 엄청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12년 동안 환골탈태했다.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그 당시 12년 전 2010년에 비해서 지금 15년이죠. 이제 지금 2025년 지금 와 있는 현재 15년의 격차, 10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가 보시면 지금 파란색을 보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죠? 높이가. 특히 제일 환골탈태한 데가 그리스입니다. 과거에 10년물 금리가 국채 금리가 10%였던 게 지금 3.28까지 내려와 있고요. 포르투갈도 3%, 그 다음에 스페인도 3.2, 이탈리아도 3.4. 그 당시에 제일 뭐 사실은 괜찮다고 했던 프랑스가 지금 오히려 금리가 그때부터 올라갔습니다. 독일도 살짝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우량한데 이제는 상당히 그 금리가 상당히 다 내려오면서 3% 전후로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라는 말 쓰면 이게 그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우량 평준화라는 말을 썼는데 금리가 낮은 거는 그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두고 이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금 그 유럽의 평균 그 GDP 성장률을 1% 초중반으로 보는데 올해 내년 보는 게 스페인은 2.5% 이상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사실은 그 유럽 시장 안에서 독일 다음으로 제일 잘 나가는 시장이고 확실히 경제가 좋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상황도 없고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채권을 옛날에는 어디를 가서 살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꼭 미국 아니더라도 이 정도 우량하면 유럽 채권 사도 된다. 개선이 됐으니. 네, 그러면은 사실은 돈의 흐름 자체도 바뀌는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를 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차트다. 그걸 꼭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다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 주가 우리 사실 이렇게 자주 안 보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봤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런 이제 큰 환골탈태하는 경제가 개선되는 것이 주가에도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게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이슈로 갖고 오신 부분은 AI 피해 종목군이거든요. AI 우리가 수혜 종목군 뭐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피해를 본 종목군 그걸 S&P 500과 비교를 한다. 차트 좀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얘기예요? 말씀 주신 네. 대로 우리가 늘 이제까지 관심 있었던 건 AI 투자 때문에 AI 수혜를 누가 많이 그러게요. 보느냐. 그래서 보통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만든 엔비디아 포함해서 그쪽 투자하는 데들 결국 거기서 당장은 투자하지만 수혜를 볼 때들이 당장 수혜 보거나 앞으로 볼 때들을 우리가 맨날 이제 AI 수혜 그래서 G가 M7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을 투자를 하면 뭔가 한쪽은 잃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결국은 AI가 뭔가를 대신하면 네네. 그럼 나의 일자리가 당장은 사람이 종업원이 그렇지만 회사의 업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모아놓은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총 26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주요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도브, 윅스, 스터스탁 뭐 이런 데다가 주로 뭐냐면 뭔가 웹 엔지니어링 하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그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요즘 보면 막 동영상까지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람들 써갖고 이런 거를 직접 하던 데들이 AI가 다 대체하고 나면 업이 사라지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일자리 구해주는 밑에 회사들 맨파워 그룹이니 로봇 하프 뭐 이런 데들도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 같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IT 그러니까 소위 그 어디가 지금 뭐 수요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마켓 리서치 해주는데 이런 데도 사실은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AI 피해주들이 이전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최근 한 3개월을 놓고 보시면 하이라이트 됐는데 S&P 500은 올라가는데
그 소위 피해주로 구분돼 있던 데들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실제로 실적이 되게 안 좋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AI의 그 소위 그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수혜만 봤는데 이제는 피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시차를 두고 이제 점점 나타날 것이라서 그와 관련해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염두해 볼 만한 변화다. 그 때문에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AI 쪽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면 아예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근데 역으로 이제 지금 이거는 걱정해서 미리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봤더니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빠진 종목들 중에서 생각보다는 잘 대응이 된다. 또 내지는 이것이 실고 봤더니 AI가 다 대체가 안 돼. 이런 거가 있으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또 투자의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반등장 테마를 지금 모아 오셨거든요. 암호화폐 민감 주식이 112%, 이게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양자, 밈, 인공지능, 확실히 AI 테마 뭔가 첨단 기술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없으면 좀 수익률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V자 반등 4월 8일이 바닥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쫙 올라와서 연고점을 넘어섰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이 연초 대비 한 11%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그날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가 M7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짜 올라간 분야를 보면은 소위 암호화폐와 그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에 연관돼 있는 데들이거나 아니면 아크 이노베이션 여기는 미래 첨단 기술에 투자합니다.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에요. 그다음에 양자 기술, 밈, 인기 공매도, 인공지능, 적자 기술 주식 대부분 돈은 잘 못 버는데 뭔가 당시의 시점에서 뭐 사람들이 되게 핫하게 좋게 보는 것들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V자 반등의 그 퀄리티 질을 보면은 실제로는 약간은 뭐랄까요 좀 과열 양상 그다음에 거품 양상이 분명 보이는 그런 흠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원래 거품은 꺼질 때까지 거품인 줄 몰라요. 근데 양상 자체는 거품인 거를 좀 알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여기에 내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뛰어들을까라는 고민도 있으실 텐데 역으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반대의 기회에 대한 고민도 해볼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반대의 기회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 오히려 역으로 이제 가치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치주로. 예. 왜냐하면 이 V자 반등에서 제일 소외되어 있는 쪽이 있잖아요. 뭐 에너지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소위 필수 소비재 쪽도 있고, 뭐 건강관리 쪽도 있고, 뭐 이런 쪽들 이쪽 분야가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에 앞서 봤던 우리가 경기 둔화의 우려, 뭐 이런 것들과 묶어본다면 그 사이 반대편에 있고 그 사이 저조했던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이번 주에 가장 그러면 중요한 어떤 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CPI일까요? 아니면 뭐 뒤에 소비와 관련된 것도 발표가 되긴 맞습니다. 하는데 오늘 밤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CPI, 네. 목요일 있을 리테일 세일즈 이 두 가지가 소매판매. 네. 예, 올해 하반기 미국의 경기, 주가, 금리 다 방향성을 잡을 거고요. 결국 그것이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